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박대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권사에서 역사적인 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꿈의 지수 코스피 5,0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10월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딱 석 달 만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끈 주역은 역시 반도체.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거둘 걸로 기대되고 있어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거세고요. 너무 단시간에 빠른 상승에 대한 과열 장세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초호황기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AI 반도체 산업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뭔지,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5천 찍은 날이죠. 네. 금자탑을 세운 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앞에 저도 이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 5가 찍히니까 네.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약간 뭔가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5천이 갈 거다 그러면 무슨 꿈 같은 얘기냐. 그렇죠. 이런 반응이었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이제 공약도 임기 안에 네.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이제 공약이었는데 네. 뭐 너무 빨리 지금 달성해 버린 거죠. 예. 오늘 코스피가 1.57% 상승하면서 4,987에 딱 개장을 했고요. 네, 종가는 다시 내려왔네요. 그렇죠. 개장 직후 이제 바로 5,000 네. 돌파했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 산출이 46년 만에 이제 5,000포인트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 거고 4,000선 넘어선 게 이제 작년 10월 네. 말이었으니까 2달 반 만에 네. 5,000고지 올라섰으니까 지금 기세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 후반에는 좀 상승물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코스피 0.87% 상승한 4,952.53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승세 견인차는 뭐 반도체 투톱이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장 후반에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뭐 장중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4%대 네. 강세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뭐 16만 원을 찍기도 했고요. 뭐 하이닉스도 78만 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총 3위 현대차도 장 초반에는 급등세였는데 네. 오후 들어서 이제 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3%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출회되면서 네. 대형주들도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이제 첫 5,000포인트라는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네. 이제부터 이제 5,000포인트를 다지는지 네.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네. 보이고 오늘 5,000포인트 딱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들도 나오는 것으로 봐선 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도 서서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다 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네.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아마도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가 아마 1위가 아닐까 올해 네. 수익률이요. 네, 맞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1위더라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지난 20일에 하루만 빠졌었고 나머지 13거래일 동안 다 올랐거든요. 첫 거래일이 1월 2일이었는데 당시 4,300선 돌파했고 5일에 4,400, 6일에 4,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니까 올해 코스피 상승률 올해만 놓고 보면 18.65%. 그래서 주요 20개국 주요 주가 지수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가 터키 지수인데 13%예요,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코스피보다 한참 떨어져 있고요. 뭐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후순위로 다 밀려나 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14위, 나스닥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권이어서 20위
불과한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씩 이제 ETF라든지 네. 주식을 사면서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임기 초반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ETF에 투자하신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당시 이제 작년 5월에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코스피 5천 공약하면서 이제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이제 가입을 했죠. 투자를 했죠. 4천만 원어치 코스피 코스닥 나눠가지고 했고 이후에도 이제 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더 투자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투자한 상품이 당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네. 또 코스닥 150, 예. 그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이렇게 두 가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한다는 거는 코스피의 제일 대표적인 그렇죠. 200개 종목에 200개 대한 종목 산출한 지수 예. 거기를 추종하는 ETF인 예.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을 편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200개라는 아주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코덱스 200 그리고 타이거 200 ETF에 투자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5천 찍은 걸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수익률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아마 비상했을 거라 예상은 하실 겁니다. 네. 21일까지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코덱스 200의 경우에는 103.27%의 수익률 단순산술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의 경우에는 31.40% 상승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평가 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700만 원 정도를 아하.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아무래도 급등을 했으니까 4천만 원 종잣돈으로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럼 2,700만 원이면 제 생각에 2천만 원은 코스피 200 추종한 ETF에서 아마 났을 것 같고 예. 나머지 700만 원 정도가 아마 코스닥 150 추종한 ETF에서 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도 이제 경제 분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어떤 ETF 투자해야 되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정권 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산 ETF를 사면은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들을 보면요. 네. 뭐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많이 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네. 이제 정책적 힘이 가장 이제 네. 좋을 때가 정부 출범 초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온갖 뭐 정책적 공을 네. 들여서 지금 뭐 코스피 정상화, 코스피 부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번 정권 초는 좀 놓쳤으면 다음 정권 초에는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당선되시는 후보님이 사신 ETF를 따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현대차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예, 현대차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번 CES에서 공개됐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때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와의 전면전을 선언을 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여기 라디오 하려고 오는 과정에서 이 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우리 아틀라스가 워낙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현대차 주가의 지금 1등 공신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실제 우리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 아틀라스 계획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노조가 여기에 지금 반발을 해서 오늘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전국 금속 노조 현대차 지부의 성명입니다. 네. 노사 합의 없는 일방 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네. 성명이었고요. 대량 생산 연장 투입 시에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 그리고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아하.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노조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1억 원,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공정을 가동했었을 때에 3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 인건비로 따지면 3억 원이 들지만 예. 이제 로봇의 경우에는 초기 구입비만 좀 많이 들고 나머지는 다 아하. 유지비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로봇을 공정에 도입하는 거는 자본가에게만 좋은 명분이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현대차 노조가 사실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이 현대차 노조가 이런 로봇의 도입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는 사실 다른 노조, 다른 기업에게도 아마 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현대차를 아마 바라보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많을 상황이고 네.
현대차 협력업체가 1만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만여 곳이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장이 사실 수십만 명 이상에게 또 가족까지 따지면 수백만 명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예. 부분이라고 보고 과거 그 생각 나지 않으십니까? 19세기 그 증기기관차 철도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었을 때 마부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또 기계를 부수고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때와 지금이 이게 소름 끼치게 비교가 되는. 만약에 잘 안 풀린다면 언젠가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 아틀라스 로봇을 공격하는 이런 일도 영화 같은 예. 일도 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간신히 1%의 턱걸이를 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네.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네, 다시 역성장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제 작년 1분기 때 마이너스 0.2, 그리고 2분기에 0.7% 성장하면서 반등했고 네. 3분기에 1.3% 예. 성장 폭을 이제 확대를 확 했죠. 깜짝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지금 4분기에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선 건데 4분기가 좀 많이 안 나오면서 연간 성장률이 1%에 네. 그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도 아닙니다. 0.97%. 반올림에서 1%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냉정하게 엄밀히 따지면 0%대 성장률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저도 좀 마이너스라 좀 충격을 받았는데 4분기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역성장이 나온 겁니까? 일단 너무 낮게 나왔고 3년 만에 이게 최저고요. 아하. 일단 한은이 2달 전에 제시했던 그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2%였으니까 네. 지금 0.5% 포인트나 낮게 나온 거거든요. 보통 이 정도 차이는 잘 안 나오는데 나왔네요. 제 기억에도 이렇게 엇나간 네. 사례는 미안해요. 없었어요. 일단은 3분기에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건설 투자 침체 같은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으로 한국은행을 꼽고 있는데 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이제 3분기보다 0.3% 늘었고요. 네. 정부 소비도 0.6% 증가했는데 건설 투자가 3.9%나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1.8%. 역시 이제 떨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이 좀 많이 멈춰선 곳이라든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황 이런 것들이 네. 영향을 준 거군요. 그렇죠.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수는 마이너스 0.1%포인트, 순수출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각각 집계가 됐는데 네. 이 내수 기여도만 보면 직접 3분기와 비교를 하면 1.3%포인트나 급락을 한 거니까 이게 지금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와 지금 격차가 너무 커서 네. 한국은행이 애초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정확하게 전망을 해야지 정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소식인데요.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는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당장 이달부터 폐지를 하기로 적용을 했다고요? 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연금 수급 시기가 되면 이제 노령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소득이 있으면 오히려 수급액을 깎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만약에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의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하는 제도거든요. 네. 요 기준은 이제 매년 좀 바뀌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일하면 손해를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근로의욕을 꺾는 거기도 네. 하고 이게 수급자가 낸 만큼 돌려받는 건데 네. 이게 수급자의 정당한 수급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회에서 작년에 이제 관련 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법 시행일이 6월 17일부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이제 업무 추진 계획 보고했는데 그걸 보면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네.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자 다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이제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해서요. 이제 월 소득이 약 519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이제 이달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진 연금 이제 전액을 다 네. 수령하게 됩니다. 당연한 제도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난해 깎였던 것도 좀 돌려받는다든지 네. 이렇게 좀 전향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요것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번에 연금공단에서 아, 환급 대책, 소급 환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 작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이걸 적용해서 이제 월 소득 기준 509만 원 이하인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이제 소급해서 돌려주겠다. 아하. 요것도 이제 내놨습니다. 요건 근데 이제 좀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제 연금공단도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소득 자료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정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걸 받고 한꺼번에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 되는데 5월에 이제 자료 받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상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환급받는 시기는 한 5월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떼갈 때는 빨리 떼가는데 이건 참 천천히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뉴스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꿈의 지수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한 오늘이죠. 이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SK하이닉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는 29일 두 기업이 같은 날에 발표 예정인 4분기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처음인데다 양사의 메모리 실적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비교될 예정이라서 더욱 주목되는 건데요. 이날을 분기점으로 올해 반도체 주가의 향방도 갈릴 걸로 보이는데 이 반도체 산업과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드디어 오늘이 코스피 5,000을 한때 달성한 그런 날인데 역시 뭐니 해도 동력은 반도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주가 보셨습니까? 네, 뭐 1월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제 뭐 12월 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네. 1,000포인트를 오르는 동안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EPS,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률의 전망치 상승이 역할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거죠? 올해 제가 퍼센트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20% 오른 것 가까이? 같습니다. 예, 둘 다. 네. 알겠습니다. AI 거품론이라고 갑자기 또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회사 모두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거대한 수요는 일찍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상승 원인 뭐 때문입니까? 일단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네, 너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모리라는 게 지금은 AI가 주도하는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 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AI 혁명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이후로 생성형 AI라는 모델이 지금 AI의 메인이 된 딱 기술이에요. 3년 하고 한 석 달 정도 됐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는 메모리 중에서도 유독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이쪽만 좋았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단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기 네.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반도체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은 계속 좋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레거시 메모리라고 하는 그냥 전통적인 메모리, 네, 맞습니다. 레거시, 예. 범용 디램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GPU 시대가 오기 전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전에 썼던 원래 그런 옛날 메모리잖아요. 네, 구식 메모리라고. 맞습니다. 그쪽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2C 제품, 네. 스마트폰이나 PC 쪽 수요에 보통 가격이 많이 네, 사람들이 흔히 네. 쓰는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네네, 맞습니다.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데 많이 쓰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쪽 이제 수요에 보통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네. 자, 이번에 이쪽 그 가격을 들어올린 거는 서버 쪽입니다. 아하. 네.
여전히 서버 쪽이 이제 그쪽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서버 쪽이라고 하시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들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주문들을 넣기 시작했고요. 네. 그게 이제 8월 말에 세계 1등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죠. 아마존에서 네. 거의 이제 기존에 넣던 주문량의 2배를 넣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해서 뭔가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에 서버 쪽은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근데 서버도 우리가 이제 그 AI 학습이나 추론에 쓰는 AI 서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 18년 그때 슈퍼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예. 그때는 이제 일반 서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인텔 CPU 두 장에다가 네. D램, SSD 같은 낸드 그 플래시를 잔뜩 넣어서 만든 일반 서버 쪽 그쪽 주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쪽에서 갑자기 왜 주문이 나오기 시작했냐? 벌써 지금 투자한 지가 한 6, 7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바꿀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쪽 교체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또 하나 측면은 AI 기술의 변곡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AI라고 하면 우리가 AI 서버를 주로 데이터 학습에 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네. 학습에 많이 썼고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암기한 거를 네. 빨리 답변을 뽑아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AI 발전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AI가 잘하다가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데요. 네. 이게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할루시에이션이라고. 그렇죠. 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할루시네이션.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얘가 답변을 뽑아내는 중에 네.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자. 데이터를. 그러면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잔뜩 붙여서 옆에 예. 책은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쪽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메모리의 수요가 거기서 폭증하게 됐는데 그 메모리가 기존의 HBM 같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아니라 그냥 범용 D램 그리고 스토리지, SSD 뭐 이런 쪽의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질문을 계속 보내잖아요. 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하신 그 전통적인 메모리가 부족해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 새해 첫 20일간 수출 통계를 봐도 반도체가 역대 최대를 기록을 지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15%, 15%. 네, 성장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 보통 11월에도 계속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식을 줄 모르고 말씀하신 그런 전통 D램, 전통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29일 날 예정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 이 두 회사가 하루에 실적을 발표하는 거를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는 SK하이닉스가 21일 날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29일로 미뤘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원래 그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29일 날 오전 10시에 예정이 돼 있었고요. 예. SK하이닉스는 원래 21일 발표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29일 9시. 더 빨리, 1시간 더 빨리. 네, 1시간 빨리. 뭔가 기자로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뭔가 경쟁을 좀 하시겠다 네. 이런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먼저 경쟁사보다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예. 뭐 아무 내용 없이 그렇게 바꾼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 뭔가 깜짝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깜짝 발표. 네. 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그러면 먼저 하이닉스 실적 발표 듣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한테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지 지금 이제 시장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이 정도인데 삼성은 왜 이런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노리는 그 그림 예. 아닐까요?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을 넘어섰다 뭐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네, 맞습니다. 점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고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혹시 또 다르게 볼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익률입니다. 지금은. 이익률. 예. 지금은 이제 두 회사 다 D램 쪽에서 이익률이 제일 궁금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뭔가 공격적으로 1시간 앞서 배치를 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삼성전자보다 5%나 10% 포인트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더
우위에 있다. 네, 있다. 요거 아닐까. 예. 네, 그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네. 높다는 거는 시장에서의 가격도 높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율이 더 높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순한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 뭔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버전의 HBM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기업입니다. 이 매출의 100%가 반도체에서 나오는 SK 하이닉스하고 이 반도체 매출이 40% 가까이 되지만 이 비싼 D램을 자기들이 사서 휴대폰 매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 비율도 다르고요. 이 반도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냥 대한민국 IT 산업을 대표하는 뭐 ETF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ETF라면 여러 종목이 같이 담겨 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뭐 네. PC, 가전 같은 세트 사업 부문, 완제품 사업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DS 부문이라고 해서 반도체가 있는데 네.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는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도 있지만 비메모리라고 하는 요 설계 부문도 시스템 있고요. 반도체. 네,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설계 부문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수탁 사업 네.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모아서 심지어 전장 사업도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펼쳐져 있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방대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 두 가지가 메인인 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메모리 부족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주가 상승 요인이라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이 더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2023년 이후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 어떤 상승폭이 더 좋았는데요. 그때는 HBM이라고 하는 고대폭 고부가 아이템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네. 작년 9월 이후로는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일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자예요. 아하.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예. 작년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38%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이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맞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첨단 산업을 하고 있죠. 미국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3월 달부터 시험 가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는 말씀드렸던 TSMC가 세계적으로 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의 도전 이번에는 좀 성과가 나올까요? 네, 뭐 도전이죠. 네, 도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낙수 효과를 누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육박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1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반도체라는 게 특히나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지정학의 또 산물이기도 하고요. 지정학의 산물.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산물이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한테 이렇게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 쪽에 공격을 한다든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럼 과연 이 파운드리는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그렇죠. 걱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삼성 파운드리를 좀 이제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작업 기업인 인텔을 또 밀어줘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인텔은 사실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쟁력 훼손이 있었고 정말 많이 네. 밀어줬던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네. 이게 기술이라는 게 한번 리더십을 놓치게 되면 다시 따라잡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지원들 유형의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좀 좋을 수 있지 않느냐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업 영역이라든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가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쪽이 좀 더 유력하다.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시나리오가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 그러냐면
범용 메모리 가격이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올해 이익 전망치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존의 범용 중심에서 이제 점점점 주문형으로 바뀌거든요. 주문형. 네, 네. 특화형. 그래서 특화형. 사실상 이제 HBM 같은 것이 주문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메모리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데 네. 그게 지금은 HBM 부분밖에 없지만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설계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자, 그런 쪽에서 계속 주문형 메모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쪽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네. 포지션이라고 HBM처럼 그쪽도 주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KBS 1라디오 경제쇼 듣고 계시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반도체 관세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KBS 1라디오 경제쇼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초호황기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D램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재고가 넘쳐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자료를 좀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지금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이야기한 거는 만약에 주문이 100이 들어오면 네.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최대 70. 70. 네, 적을 때는 50까지밖에 안 된다. 아, 50은 그러면 메모리 네. 못 준다. 맞습니다. 예. 주문이 100이 들어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50이나 7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부족해지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DDR5 16기가 비트 제품입니다. 네. 이게 작년 초 대비해서 최근 가격으로 보면 한 5배 올랐어요. 5배가 네, 올랐다. 5배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는 상황이다. 저도 이제 사실 컴퓨터 PC를 맞추는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16기가 D램 가격을 좀 알아봤더니 삼성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한 7만 원 정도였거든요. 말씀하신 16기가 D램이요. 보통 이제 PC 조립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40만 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매가 기준으로는 6배 정도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저도 제 한 30년 동안 PC를 맞춰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갸우뚱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D램이라든지 AI 반도체가 부족하면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세계 3대 업체가 될 텐데 이쪽에서는 증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소식은 좀 아직 없습니까? 열심히 투자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캐펙스라고 예. 하죠. 그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비해서 이 투자를 해도 늘어나는 캐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네. 규모 자체가 워낙 커졌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보다는 이게 이제 산출량 그러니까 라인 하나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산출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과거보다 설비나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졌고요. 장비들이 네. 뭐 대표적으로 ASML의 그 극자업에서 노광 장비 같은 EUV 장비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장비 한 대가 5천억이면 그냥 건물 한 대 예. 한 채 값이잖아요. 기계 한 대가 5천억이다. 맞습니다. 기계 한 대 5천억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반도체 라인 하나 투자한다 그러면 한 10년 전에는 8조 원 정도면 뭐 라인 하나 깔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20조, 30조. 20조 원. 네. 네. 그 정도 공장 라인 하나 설치하는데 20조 원이 맞습니다. 들어간다. 그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섣불리 이제 투자 뭐 이제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메모리 3사가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잖아요. 네. 그런데 메모리 3사 모두 공장에 공간이 부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클린룸이라고 하는 공장을 만들어놔요. 네. 그리고 일부 그 방진복을 네. 입고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일부 라인들 그러니까 공간을 비워놓고 네. 갑자기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설비를
깝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공장을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공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새로운 공장을 클린룸을 짓는 데 들어가는 어떤 금액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서 그러면 또 설비까지 깔아서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2027년 말이나 2027년 말. 네, 그러면 2028년 정도 되는 28년. 그럼 지금부터 따져서 약 2년 정도 지나야지 본격적인 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도체 기술 개발이 약간 한계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아까 3사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대부분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낸드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우리나라 두 회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중국에서도 지금 메모리를 좀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창신 메모리인가요? 예, 그런 쪽은 좀 비중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D램을 만드는 거는 창신 메모리 네. CXMT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는 YMTC, 양쯔 YMTC. 메모리. 예. 여기 두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 외에도 작은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요가 폭증하는 거는 우리 서버용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칩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이 그런 쪽에서는 기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 수요를 맞추면서 점점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이 비쌀 때라면 그런 신생 회사들도 중국 회사들도 많이 팔아가지고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좀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좀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약간 우려가 돼가지고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 미국 트럼프 정부도 이 D램 부족 사태 좀 한마디로 얹고 나섰는데요.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부과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100%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 100%나 관세면은 또 두 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가 쓰면 100만 원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그 TSMC 특히나 네. 이제 대만하고 이번에 상호 관세 협상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원래 그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네. 관세를 20%에서 15%로 깎아주는 대신에 이제 2,5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투자하기로 한 거죠. 예.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네. 한 거죠. 뭐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또 네. 돈을 우리도 내겠다, 우리도 내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 그 마무리를 하고 나서 예. 러트닉 장관이 장기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의 40%를 생산해야 된다. 미국에서 네. 예, 40%를.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관세 혜택을 보려면 네.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2.5배까지는 관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15% 관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40%를 다 생산하게 되면 이제 100% 수입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혜택을 주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메모리에 해당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면서 예. 그때 미국한테 약속받았던 게 다른 경쟁 반도체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진 않게 하겠다라고 네. 약속해 준 그걸 부분이 있거든요. 최애국 대우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네. 그 조항을 우리는 또 자꾸 물고 늘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끌려가게 되면 또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약간 좀 애매한 발언을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했고 그걸 우리가 이미 체결한 그런 협약들을 의미를 좀 따져가지고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당장 매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뭐 앞으로 좀 일이 안 풀린다든지 그러면 좀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예. 디테일이 없고 일단 던져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예. 거기서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많이 이제 완화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네. 또 뭔가를 하나 얻어내는 네. 그런 식의 협상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워낙 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수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좀 부러워서 뭔가를 더 뜯어낼 요량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무역 수지, 흑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무라 증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관세 면제를 위해서 2027년에서 2030년까지
100조 원에서 120조 원 규모의 현지 투자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노무라 정권이 항상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20조 원 최대 현지 투자를 하면은 뭐 기존 투자에다 더 추가되는 건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까지 또 상당 부분 미국으로 또 투자를 이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환율이 미국 투자 때문에 뭐 네. 물론 이제 사업개미들도 영향이 있지만 환율이 난리인데 여기서 더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용인 클러스터 같은 그 신규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용인 클러스터 투자는 계속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짓다가 말고 다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국내에 계획된 투자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된다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일단 협상을 했잖아요. 네. 협상을 완료한 거는 결국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한 건데 네.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또 던지면 네. 만약에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메모리 반도체 40%를 투자하기로 하고 또 뭔가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면 네. 거기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조건을 얹어서 또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네. 잘 담대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담대한 같습니다. 대응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신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의 협상을 끝낸 다음에 뭐 또 다른 이런 불이타가 나오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아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 라인 하나에 20조 원이라고 그러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특히 용수라든지 물이라든지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 팹 하나 투자하는 거랑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급망, 네. 뭐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뭐 자재라든지 설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의 준비된 게 없어요. 거의 특히 보니까 이제 공장 짓는 지역이 그런 발전된 지역이 아니라 약간 좀 아리조나 사막이라든지 맞습니다. 텍사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그 텍사스 쪽 인근, 애리조나 인근이 전력 수급은 좀 편한, 네.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인력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의 인력들은 굉장히 훈련된 인력들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어떤 비효율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협력업체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된 여러 기업이라든지 또 뭐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하는 것 그리고 과연 인력들을 교육을 시키고 미국 같은 경우에 공장을 지은 분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뭐 갑자기 출근 안 하는 분도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돈 떨어지면 잠깐 나와서 일하다가 또 사라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을 해외에서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네. 가서 공장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사실상 클러스터 자체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다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미국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 대표적으로 TSM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직 문화 자체가 군대식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 못지 않군요 네. 거기도. 네.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우리보다 더 네. 심하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노무 이슈들도 많이 네. 발생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네. TSMC가 미국에서 많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 네. 노무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함께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또 하나의 회사인데 여기서 메모리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조기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는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소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장 뭐 올해 내년에 뭔가 생산량이 확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은 향후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HBM이나 이제 커스텀 메모리 쪽, 네. 주문형 메모리 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범용 메모리, 그 기존에 지금 가격이 워낙 좋긴 하지만 이쪽으로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는 메모리 3사 모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좀 잘못될까 그러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 뭐 가격이 급등하다가 이게 예.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확
꺾이면 가격이 또 폭락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이 행복한 상황을 좀 더 즐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물가입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노트북 같은 관련 전자제품이 가격 상승 움직임이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노트북이 100만 원 정도 올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과거 반도체 사이클처럼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자 급격한 수요 감소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태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 보면 네. 그렇잖아요. 이제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공급을 막 늘려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수요가 꺾이면 이게 또 공급 과잉 상황으로 순식간에 전환되거든요. 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내던 회사들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하고 예.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2016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 그런 식으로 꺾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하긴 한 시나리오인데 다만 그때하고 지금 다른 부분은 그때는 이제 내구 소비재, 네. 우리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들이 반도체 수요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서버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B2B라고 하는 기업들이 구매하는 이쪽 서버 쪽 비중이 2024년만 해도 40%대였어요. 네. 전체 근데, 메모리 반도체 네, 수요에서. 40%. 근데 올해는 예. 60%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B2C 우리 소비자 시장의 어떤 수요 영향이 네. 이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오히려 이제 서버 쪽에서 수요가 꺾이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갑자기 주문량을 줄이거나 네. 이럴 경우에 좀 그걸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결국은 이제 주요 그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업황도 지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하려면 AI 흐름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최근 좋았던 주가 상승하고 달리 미국 증시에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 M7이라고 하죠. 이곳 회사들 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그 빅테크들이 네.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AI 군비 경쟁을 펼쳤거든요. 네.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칩 많이 갖다 놓냐. 자, 이 경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자기네들이 번 돈에다가 이제는 빚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 빌려서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커졌고 처음에는 빅테크들의 회사채가 네. 사실 채권 시장에서 빅테크 회사채가 되게 희귀한 예. 오히려 물건이거든요. 이거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네, 분도 많이 맞습니다.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사실 미국 국채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발행 예. 금리가. 그런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용 부도 금리랑 CDS 불안해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쪽이 치솟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너무 좀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빅테크들의 주가가 조금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했고요. 예. 반대로 미국의 중소형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랠리를 보였지만 네. 미국의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들이 그때부터 좀 랠리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와 AI 외에도 좀 주목해야 될 산업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이라든지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올해 투자 키워드는 단언컨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네, 그래서 물리적 AI. 맞습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네, 현대차도 다 있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에서 예. 굉장히 이제 이슈를 주목을 받았고요. 예. 이제 그 주가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AI가 네. 열심히 학습을 했고 그 동안에 이제 채팅하는 언어 수준의 어떤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서비스를 안정화시켰고요. 이제는 에이전틱 AI, 개인한테 맞춤화된 AI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서 적용해서 네. 생산성을 높이는 그 생산성 혁신. 그러니까 그동안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시기가 2026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로봇이 두 발을 달고 AI가 두 발을 달고 현장에 가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올해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박대기 기자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